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활과 윤리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번까지 풀었죠? 오늘은 6번입니다.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건. 자, 토론의 핵심 쟁점.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문제가 우리 흔히 보통 이제 국어에서 비문학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서 여러분들 뭐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갖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즉, 이 지문 안에 내용을 이해하면 기초 지식이 없더라도 어, 어떤 국어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은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토론에서 이 쟁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둘 다 찬성해. 그럼 논쟁이 일어날까요? 또는 둘 다 반대해. 이러면 논쟁이 안 일어나겠죠. 논쟁이 안 일어나겠죠. 즉, 우리가 논쟁이 있다, 어떤 이제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한쪽이 찬성하면 한쪽이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찬성하는 이 경우라는 거예요. 이 경우.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런 질문들이 둘 다 찬성할 수도 있고 둘 다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건 핵심 쟁점이 될 수가 없다. 쟁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 경우나 이 경우 둘 중에 한 경우다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자, 볼게요. 갑. 몸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고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장기 기증의 권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 장기 기증에 허용될 수 없다라고 갑은 얘기예요. 왜냐? 장기는 몸의 부분이고 몸은 인간의 존엄성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을입니다. 몸은 인간 존엄성에 있어서 중요하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몸 자체와 몸의 부분은 구분해야 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아, 몸 자체와 달리 몸의 부분은 자발적으로 기증하면 존엄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자, 갑은 몸의 부분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을은 아니다. 부분은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갑 전체도 부분으로 이루어지므로 몸 전체와 몸의 부분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 이식은 존엄성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기증의 허용은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기 매매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물론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기 매매는 허용될 수 없다. 자, 갑과 을은 장기 매매는 둘 다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을은 우리가 가진 몸의 소유권은 장기를 기증할 자기결정권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다. 그래서 부분은 기증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쟁점이 어떤 내용인지 알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1번.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이건 갑과 을 둘 다 찬성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쟁점이 안 돼. 2번. 장기 매매는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가? 자, 장기 매매는 둘 다 갑이나 을이나 매매, 사고 파는 거죠. 이건 허용 안 된다라고 했어요. 3번. 개인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가? 둘 다 갖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만 이제 전체를 볼 것이냐 부분을 볼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소유권은 개인이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몸 자체는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토대인가? 당연히 몸은 그렇죠. 둘 다 yes yes 하는 거예요. 5번. 개인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자유를 지니는가? 여기서 각과 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핵심 쟁점이. 그래서 비문학의 개념으로 이 글을 읽고 얼만큼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가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내용은 장기 기증이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신문 칼럼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은 고용인과 고용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용인과 고용주라고 하는데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고용주
주인이란 뜻이에요. 즉 기업의 주인은 사장 CEO가 되겠죠. 그러면 고용인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즉 사원인 거예요. 요 뜻을 먼저 알고 기업은 고용인과 고용주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계약 관계로 유지된다. 기업의 결속력도 서로의 이윤을 여기서 서로는 고용주와 고용인 창출 행위에 의해 생길 뿐이다. 고용주는 즉 CEO는 고용인의 충성까지는 구매할 수 없다. 충성 그죠? 충성은 뭐 이제 군이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지 기업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 정의를 해치는 기업의 행위를 알게 된 고용인이 즉 사원이 이를 사회에 알리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사회는 고용인에게 기업의 불법행위, 부도덕한 행위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인은 특정 조직에 속한 개인이 동시에 정의롭고 행복하게 유지할 사회 공동체의 구성이기 때문에 즉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은 회사 이전의 사회인이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위해 이룰 수 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은 내부 고발 제도, 내부 고발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내부 고발 제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하죠. 그거와 관련된 문제. 역시 7번도 비문학이라는 어떤 영역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윤리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평소에 익힌 상식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1번. 고용주는 기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자, 고용주는 기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그러니까 칼럼이 강조하는 내용은 가장 적절한 거예요. 자, 고용주는 기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자, 또 볼게요. 사장은 즉 기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맞는데 이 신문 칼럼이 강조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2번, 고용인과 고용주는 상호 협력과 결속의 강제에 현황할 수 없다? 아니죠, 있죠. 고용인은 회사원은 CEO에 대한 신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된다?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어떤 정의에 위배되면 신고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틀렸어요. 조직에 충성하기를 포기한 고용인은 그 조직에 떠나야 한다. 아니죠. 충성은 살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고용인은 조직에 대한 책무와 함께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게 가장 적절한 말이겠죠. 자, 여러분 1번 잘 보면 자, 사장은 기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간주해서 안 된다. 아니죠. 여러분 여기 사익 추구가 개인의 이익 추구, 기업이 잘 되면 본인한테 이익이 되잖아요. 당연히 간주해서는 안 되는데 사익 추구를 해야 돼요. 기업의 설립 목적은 이윤 추구니까 여기서 이윤 추구는 개인의 이익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해했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그림 보면 그냥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큰 사상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자, 그죠? 출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징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자, 8번 문제는 이민자들의 정책, 뭐죠? 예. 다문화 정책과 관련돼서 그럼 여러분들 다문화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정책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용광로 이론, 샐러드볼 이론, 국수 대접 이론 이런 게 이제 생각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주류 사회 일원이 될수록 이런 건 용광로, 즉 동화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을 볼게요. 국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민자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고 기존 사회와 대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자, 다문화주의, 다른 말로
샐러드볼 이론이라고 하죠. 여러분 샐러드볼 이론의 핵심은 이 샐러드볼 이론의 핵심은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샐러드라는 요리에 들어가는 어떤 야채, 과일들이 어떤 게 뭐 더 좋고 더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각자 어우러지게. 그러니까 어떤 게 주류고 어떤 게 비주류 이런 거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게 다문화주의 샐러드볼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럼 볼게요. 1번. 주류 문화 우위를 전제로 이민자 문화의 특수성을 보장해야 된다. 자, 이 특수성을 보장하지 않게 되죠. 왜? 그냥 주류 문화를 익히라는 거잖아. 이 특수성을 보장하지 않는 거죠. 동화주의는 2번. 주류 문화를 수용하는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해야 된다? 자, 아니죠. 이 이민자의 문화 정체성을 보장 안 하게 되죠. 왜? 주류 문화에 흡수되니까. 거기에 비슷해져라, 같게 되어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역시 틀렸습니다. 3번. 샐러드 볼리로 사회 조화를 위해 주류와 비주류 간의 문화 위계를 인정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주류, 비주류 이렇게 나누는 순간 주류가 더 귀하고 좋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눈다. 위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4번. 이민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 통합을 모색해야 된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갑을. 사회적 연대를 위해 주류와 비주류 문화 간 공존과 결속을 강해한다. 자, 주류와 비주류. 당연히 샐러드볼을 찬성 안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문화 정책, 동화주의, 샐러드볼 이론, 국수대접이로 다시 한번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네요. 옛 성인 문자 성인, 세금 제도를 만든 것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 자기를 봉양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다. 세금.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갈등과 투쟁이 생겨 서로 죽이기까지 하거니와 통치자가 법으로 다스려 평화롭게 해주어야만 민생이 편안해진다. 백성들이 편안해진다. 그러나 이 일은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할 수 없다. 즉 통치자가 농사를 지으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 막 세금도 걷고 그걸 어떻게 쓸지 하는 건 쉽지가 않다. 따라서 백성은 수학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 통치자를 공양하는 게, 그러니까 통치자가 그게 이제 월급이 되는 거죠. 공양하는 것이다. 통치자가 백성으로부터 거둬들인 것이 큰 만큼 백성에 대한 보답도 무거운 것이다. 후세의 통치자는 세금 제도를 만든 의의를 모르고 백성이 나를 공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 가혹하게 세금을 걷거나 수치하니 백성들 교형을 받아 서로 싸워 국가가 혼란해진다. 자, 여러분 이건 통치자의 어떤 이제 직업 윤리를 강조한 내용이에요. 자, 역시 이제 유교학자인 맹자가 얘기한 항산항업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 관련된 직업윤리 맹자예요. 물론 여러분 이 9번도 비문학 관련해서 국어의 비문학처럼 그냥 내용 이게 맹자라는 것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볼게요. 자, 공직자는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며 나란 일에 자,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중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 자, 근데 틀린 걸 고르는 거네. 1번 바로 나왔네요. 그럼 나머지 만나볼게요. 자, 공직자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 맞죠? 공직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으로 사회적 역할 분담의 일환이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고 백성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공직자 필요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 공직자는 세금을 납부한 국민에게 봉사로서 봉공이라고 얘기하죠. 공직자의 탐욕과 수탈은 국민의 반목, 그쵸? 국민이 거기에 이제 반대하죠. 국가의 분란을 야기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직업윤리 오늘날 공직자윤리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맹자였고요. 자, 10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여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 이러한 차등의 원칙은 운명의 우연성을 공정하게 다루는 정의의 방식이다. 여러분, 정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 그럼 여러분들 정의하면 가장 대표로 우리가 두 사람 비교해 봤죠? 누구? 예. 노직과 롤스. 특히 여기 지금 차등의 원칙. 예. 갑은 롤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롤즈를 볼게요.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역사적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 소유권이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낸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 이건 노직이에요, 노직. 자, 여러분들 노직에 대해서 쌤이 일단 정의론 이 두 사람 노직과 롤즈는 둘 다 절차적 정의를 주장했다고 얘기했어요. 즉, 절차적 정의라는 것은 그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에 차이가 나도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은 또한 공통점으로 개인의 자유를 두 사람 다 강조했는데, 물론 노직이 이제 최고로 강조했고 롤즈도 기본적으로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히 을이 왜 노직인지에 대해서 여기 좀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노직이란 사람은 밑에서 자, 노직은 그의 이제 이론을 정립하려고 누구 걸 얘기하냐면 로크적 단서를 끌어옵니다. 로크적 단서. 이게 뭐냐면 즉 최초의 취득은 우리 로크적 단서가 뭐냐면요. 자, 최초의 취득은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까지 이제 허용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런 말이. 즉, 우리가 이제 노직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많이 허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취득이나 양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라고 인정하라고 했는데 여기 이건 무한대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취득한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직도 처음부터 무조건 다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취득할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정당하게 취득한 것만 인정한다. 그래서 노직은 취득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정당성, 즉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취득하는 정당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도, 이걸 줄 때에는 개인이 마음대로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의 관련돼서 노직과 롤즈를 비교한 문제인데 이제 봅시다. 1번 갑 롤즈.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연성으로 취득한 이득은 정당화될 수 없다? 아니죠. 우연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 왜냐하면 개인이 태어나는데 본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누구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건 우연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가 아니라 정당화될 수 있죠. 다만 이제 그걸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대안 중에 그러면 최소 수혜자, 태어날 때부터 약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익이 가는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제 롤즈가 그래서 절차적 정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정당화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맞고요. 2번 롤즈. 사유재산권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부여된다. 여러분 이게 이 말이 무슨냐면 사유재산권은 기본권이에요. 개인의 기본. 즉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롤즈의 제1원칙 모두가 평등한 자유를 제1원칙 자유권, 이 말이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정의의 원칙에서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그래서
갑은 롤즈의 의견이 맞다. 사유재산권은 기본권이다. 개인의 자유. 3번 볼게요. 노직, 자연물에 대한 최초 취득의 자유는 제한돼서는 안 된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제한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타인의 상황을 악화하면 자연물에 대한 최초의 취득의 자유는 제한돼서는 안 된다. 제한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상황을 악화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낯설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노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해해야 이제 이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볼게요. 노직, 분배 결과에 초점을 둔 정의로는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아니죠. 분배 결과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절차적 정의라고 얘기했잖아요. 절차적 정의. 5번 갑을, 천부적인 운과 달리 사회적 운은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지 않다. 임의적이죠. 천부적인 운, 사회적 운,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일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노직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왜냐면 이 말이 노직이 쓴 책의 원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정의론, 노직과 룰즈,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맛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제까지 우리는 자기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품 정보를 충분히 알아본 뒤 소득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소비라고 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합리적인 소비. 여러분 소비는 크게 합리적 소비와 두 번째 우리가 배운 이제 교과서의 윤리적 소비로 나눌 수 있어요. 다시 윤리적 소비 안에는 뭐 착한 소비 또는 녹색 소비, 환경을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윤리적 소비. 자, 우리가 합리적 소비라 하면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죠. 어떤 우리가 비용에 대비해서 우리가 만족감이나 편익 이런 것들이 훨씬 크죠. 그래서 가성비 같은 걸 따진 게 합리적 소비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람직한 소비는 합리적 소비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더 절실히 요구되는 소비는 생산부터 구매 그리고 사용 이후에 처리, 재생에 이르기까지 사회, 환경,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데서 온다. 그럼 이건 무슨 소비?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적 소비, 기업에 들어가는 거 윤리적 소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 생산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고려해야 된다. 생산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하는 게 착한 소비겠죠. 맞고요. 니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다. 공동선, 그죠? 다른 사람, 그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지속 가능한 소비보다는 현 세대의 지속 가능한, 이게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거겠죠? 이걸 더 크게 생각해야겠죠? 틀렸네요. 리을, 비용 대비 편익의 극대화를 최우선적으로, 이거는 1번 합리적인 소비겠죠. 그래서 지금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윤리적 소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기억과 니은.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입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인 충동과 이타적인 충동을 함께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도덕의 문제가 개인 차원에서 집단 간의 관계로 옮겨갈수록 이기적 충동이 득세한다.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을 얘기하는 12번은 니부어겠네요. 니부어. 사회의 집단 이기심은 불가피하며 이런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 게다가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외에 강제력도 니부어는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즉 리부어의 핵심은 개인의 어떤 선의지, 집단의 선의지가 분명히 있겠죠.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 근데 집단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집단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강제력, 이것도 함께 있어야 돼요. 즉 여기서 어떤 일치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리부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적 과정에서는 강제력이 불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틀렸네요. 정답 1번이네. 나머지 볼게요. 인간의 자기 보존의 욕구는 세력 강화의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 예, 즉 집단에 모여서 집단에 하면 개인의 도덕성은 약화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도덕적 계몽으로 사회에서 집단 갈등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 그렇죠. 계속 일어나죠. 4번 집단 간의 정의 실현에 집단 이기심의 상호 투쟁이 개입될 수 있다. 그죠? 집단 간의 정의 실현에 집단 이기심의 상호 투쟁, 집단들끼리 싸울 수 있겠죠? 5번 강제력만으로 국가를 보존하고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히 이 말도 맞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리부어. 자, 13번. 갑을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갑. 빅브라더는 소설 속 존재로 사회를 철저히 장악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빅브라더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해 실질적인 정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어떤 부정적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게 갑의 입장인 것 같아요. 반면에 아고라는 고대 아테네 광장으로, 다음 아고라가 여기서부터 기원한 거죠. 자유민들은 이곳에서 민회에 참여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이 아고라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현실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있다. 긍정적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긍정, 부정,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볼게요. 갑.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생활권과 익명성이 보장된다. 근데 여기 지금 부정적으로 하죠. 보장 안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부정적인 입장으로 갖고 있으니까. 니은 갑. 정보통신기술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을 통제한다. 빅브라더 맞죠? 디귿을. 사이버 공간은 직접 민주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고라 맞네요. 갑을.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증진된다. 빅브라더 위축될 수 있겠죠. 갑은.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13번까지 풀었는데 그래도 오늘 푼 문제들은 여러분들 평균적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 선지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